국민 앵커 해군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해군기가 하면 다르다. 엊그제 일어난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일단 엑스포 유치 그렇게까지 막 난리를 치고 돌아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예견된 패배하고 예상치 못한 참패하고는 이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쏟아 부어놓고 겨우 29표예요. 자기 지지율하고 비슷하더라고요. 119대 29가 뭡니까? 부산 시민들 얼마나 허탈하고 절망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이 지금 터졌을 때 들여다보니까 이건 뭐 정보력도 제대로 없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정보기관이 어땠습니까? 정보기관 외국 갔다 오는 비행기 안에서 국정원장, 차장 다 난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건 뭐 돌아가야 일을 하죠. 대가리들이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밑에서 무슨 정보를 열심히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해서 보고를 하겠습니까?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거죠. 정보기관이 완전히 지금 무능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제대로 판단하고 분석 못하지요. 외교 부재, 외교 무능, 정보 부재, 정보기관 무능. 거기에 대통령 부인이라는 사람은 지금 자기가 대통령 행세를 하고 다니고 민간인 불러서 그건 부른 거예요. 왜? 오늘 이 선물 가지고 갈 겁니다라고 사진을 띄웠는데 들어오라고 그래요. 그거 받아먹겠다고 들어오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거기가 어딥니까? 어디 시내 카페입니까? 대통령 사저 아닙니까? 관제나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그걸 들어오라고 그래요.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는지 세상에 몰래카메라를 차고 들어가는데도 검색이 안 돼요. 왜? 야, 내 손님인데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다 자업자득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 나라가. 정말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하겠어요. 부끄러워서. 어떻게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까? 이제 1년 반 됐는데 이현주 의원. 네. 이 엑스포도요. 이미 사실은 그 외신에서 다 나왔었어요. 네. 저는 한 며칠 전에 그 얘기를 하면서 힘들 텐데 이걸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 이런 얘기했다가 엄청나게 그 대통령 지지자들한테 욕을 먹었는데 그 리야드 왕립위원회라고 사우디의 그 추진위원회 같은 데가 있는데요. 여기 홈페이지예요. 자기들을 공식적으로 지지 선언한 나라가 122개국이다라고 하면서 그 나라 명단을 올려요. 그래서 그게 다 나왔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올라간 거예요. 예. 그래서 미국이라든가 여러 나라 외신에 나왔어요, 이미. 그래서 근데 제가 너무 신기했던 게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우리나라 기사가 나오는가 해서 우리나라 언론을 봤거든요. 아무 데도 안 나왔어요. 뭐 박빙이다, 역전한다 이런 것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상하다 이거 완전히 다른 나라들의 어떤 이 언론 세계하고 따로 놀고 있다. 나중에 딱 두 군데 나왔어요. 뉴스버스하고요. 네, 뉴스버스. 굿모닝 충청이라고 약간 진보 성향의 언론이 있어요. 그 두 군데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다 확인을 해서 하도 도대체 이 언론들이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지금 말이죠. 대통령실도 그러니까 대통령 아마 몰랐을 것 같아. 끝까지. 그러니까 보고를 아무도 안 한 거죠. 설마 몰랐겠어요? 제가 그냥 그 왕립위원회 홈페이지랑 미국이나 이런 데 외신 보고 다 알았는데 그러니까 다 알았을 텐데 보고를 아무도 안 한 거고 대통령은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것 같고 이번에 사과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 그 다음에 문제는 우리나라 언론이에요. 제가 볼 때 사람들이 전부 벌거벗은 임금님 같은 상황이 돼 있는데 알면서 빨가벗었다 다 알면서 아무도 말하지 않는 거죠. 이런 나라가 이런 나라가 선진국입니까? 저는 심각한 상황이 왔다. 나라가. 아무도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요 더 하나 또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엑스포 대참패한 이후로 대국민 담화를 느닷없이 했어요. 그렇게 기자회견 하라고 해도 하지 않고 뭐 그러더니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는 지금 사과받을 준비도 안 됐는데 이건 또 무엇인가 예. 참 궁금해요.
많이 듣기 싫으니까 짧게 한번 들어봅시다. 뭐 길게 하지 마시고. 예.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민관 합동으로 범정부적으로 2030년 엑스포 부산 엑스포 유치를 추진했습니다마는 실패했습니다. 저 역시도 96개국 정상과 한 150여 차례 만났고 또 수십 개 정상들과는 직접 전화 통화도 이렇게 해왔고. 끊어. 만나면 뭐 하냐고. 자, 근데 네. 만난다고 펴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저 부분 좀 짚어보고 싶어요. 어제도 잠깐 얘기했는데 오늘 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패널들이 오셨으니까 이장님, 네. 저 사과 왜 갑자기 하게 됐을까? 나 정말 그 배경이 궁금해요. 사과라고는 당체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했을까요? 겁났죠. 이럴 줄은 진짜 몰랐죠. 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뭔가 또 다른 꼼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꼼수입니까? 저도 한번 말씀을 직접 예. 들어보고. 아니, 예를 저는 들면 말씀드리면 저는 저게 어떤 걸로 보이냐면 그냥 말장난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미안하면서 미안하다라고 지금 장난질을 전 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왜 윤석열 대통령 엑스포에 대해서 거의 뭐 벌거벗은 임금님 수준 아닙니까? 전 거기에 대해서 아니 주변에 관심만 노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대통령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시간 얘기하면 본인이 59분 얘기를 하고 또 가끔씩은 책상을 4-5번씩 내려치면서 쾅쾅쾅쾅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런 지도자를 잘못 모시는 그 사람들도 문제지만 그런 사람들을 임명한 사람이 또 그 대통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결국에는 본인의 문제다. 근데 저는 저 사과는 뉘우침이라고는 저는 1도 느껴지진 않습니다. 말장난입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지금 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이 터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틀 뒤에 이제 저 발표를 했고 본인이 사과를 하는 거기에 저는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게 예산이에요. 지금 2년에 걸쳐서 6천억 가까이 썼지 않습니까? 올해만 예산이 3,300 이상 편성이 됐고 여기에는 지금 기재부 공무원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예산 편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밤을 샜다는 거예요. 한 2천억 정도를 추가 예산 편성을 하라고 하는데 이 예산 도저히 우리가 편성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도 예산 편성을 감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국내에 쓰는 겁니까? 해외에 쓰는 겁니까? 해외에 수천억의 돈을 써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뭔가 의심가는 대목이 좀 없습니까? 국가 예산을. 그래서 저는 김건희 여사의 저 사건이 터진 것과 이번에 예산 편성과 그리고 ODA 자금, 이제 해외 원조 자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과도하게 편성했다는 이야기가 볼멘 소리가 정부로부터 들려 나오는 게 있는데 대통령이 어뜨거라 큰일 나겠다 이거. 그리고 박빙성부도 아니고 또 5년 뒤를 예상할 수도 없고 완전히 참패한 상황에서 돈은 엄청나게 써버린 겁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내부에서 작동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저렇게 급하게 사과한 거 아니냐라는 맞습니다. 저는 의심을 해봅니다. 그 정말 사과해야 될 이태원 참사나 그 다음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 뭐 잔고 조작이 10원짜리 한 장 폐준 적 50억 사기를 받았다고 큰소리 쳤는데 실제로 그 최은순 김건희 일가는 그 잔고 조작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법원에 위조된 사무소를 냈을 뿐만 아니라 법원을 속여먹으려고 걸렸거든요. 거기다가 50억 이상의 차익을 남긴 거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한마디도 안 하고 오히려 침묵하거나 큰소리를 쳤는데 저도 이 사과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근데 진정성 있는 사과로 생각되지 않는 게 일단은 부산 시민들에 대한 희망고문이 너무 커가지고 총선에서 부산 경남에서 참패할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 때문에 했다는 설이 하나 있더라고요. 평범한 해석이죠. 제가 오히려 거의 이 공직사회에서 지금 저희들에게 들어온 제보는 정기환 대표님 말씀처럼 지금 이 29표에 5,744억을 쓴 것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예산이 ODA를 엄청나게 늘렸다는 거예요, 작년 올해. 그래서 ODA라는 것은 근데 이렇게 누적해서 또는 계속해서 몇 년 중장기적으로도 지원이 가잖아요. 유상증자, 무상증자. 특히 무상증자를 많이 늘려가지고 뭐 갑자기 몇 천억을 더 늘려라 해갖고 공무원들이 난리가 나고 잠도 못 자고 일을 하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책임 추궁을 당하게 되면 29표 얻으려고 알려진 5,744억에 ODA 예산을 엄청나게 무리하게 늘렸다. 그걸로 추궁을 받게 되면 큰 문제가 되니까 마치 본인들은 정말 국가를 위한 충정으로 본인은 그래서 열심히 정상들 만났고 진짜 최선을 다했는데
이런 결과가 있었다 해서 억지 사과를 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것은 공직사회에서 실제로 공무원들이 저희들한테 보내준 글에 있습니다. 네. 어제 어떤 패널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건희 덮으려고 사과한 거 아닌가 그런 얘기도 하시고 또 제가 한번 그 말씀 듣고 놀란 게 조일출 박사라고 예산 전문가가 우리 프로그램에 나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몇백억 그 엑스포 유치 예산 잡았잖아요. 내년도 엑스포 관련 예산이 정부가 잡은 게 5억이래요. 아니 그러면 엑스포를 유치를 할 생각이 있었다면 5억밖에 안 잡겠어요? 안 될 걸 알고 잡은 거 아니냐? 그러면 국민한테 사기친 거 아니에요? 그거 알고 그랬으면 사기친 거죠. 그죠? 그런데 대통령이 저는 진짜 몰랐나 보다 했는데 그건 좀 이상하네요, 정말로. 그러면 이게 사기친 꼴이 되는데 엄청나게 연기를 잘하시는 분이네, 생각보다는. 근데 이거 ODA 이 예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하고는 의사결정 체계가 다른 거예요. 거기에는 전제군주제고요. 네. 왕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단 오일 머니가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또 돈이 많고 일단 그러면 우리나라가 사우디하고 그걸로 이렇게 가랭이 찢어지게 쫓아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기겠다라는 의사결정이나 그 판단 자체가 매우 사리분별이 떨어지는 판단이다. 이미 이탈리아는 애저녁에 포기를 하고 그냥 오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아무리 우리가 유치를 하고 싶고 막 해도 때가 있는 건데요. 사우디가 그렇게 나와서 ODA 예산이나 이런 걸로 막 물량 공세를 퍼부으면 우리가 그걸 무조건 따라가려고 대통령이 막 무슨 왕처럼 막 굴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어떤 기본적인 의사결정에서의 기준점이라든가 우리나라 예산의 체계라든가 이 철학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딱 보고 할 만큼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택도 아니게 져버리긴 했지만 이걸 그 판단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막 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이분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 사과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아까 150개국의 정상들 만났다 그러잖아요. 근데 표가 왜 29표 나옵니까? 그럼 본인의 무능함을 자백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저는 저 사과가 말장난이라고 확신하는 게요. 동시간대에 나온 인사 보십시오. 정책실장으로 승진시킨 이관섭, 유병호랑 문자하다가 들킨 분 아닙니까? 그렇죠. 수석 출신. 한호섭, MD 슈퍼 딸랑입니다. 거기다가 황상무, 이분도 원주윤회관 딸랑이거든요. 이도호는 뭡니까? 이분은 평론하면서 대통령실 찬양 만세하다가 대통령실 들어간 대변인이 지금 홍보수석 됐거든요. 아니 6명 중에 4명을 다 자기 딸랑이들을 승진시키는 이런 인사를 하면서 동시에 저런 사과를 하면 이거 국민 약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 저거에 대해서는 뭐 아뜨거라든지 부산 민심을 생각한 거 아니고요. 완전히 이건 국민을 갖고 노는 거의 말장난 사과다.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저 사과를 했을까? 어떤 사과를 해야 됩니까? 자신의 장모가 구속이 됐습니다.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냥 뭐 장모고 이런 문제였으면은 뭐 얘기 안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장모 문제가 불거졌을 때 남한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고 본인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과해야죠. 제가 그런 부분까지 깊이 몰랐다. 가족 문제를 잘 못 챙긴 거 죄송하다. 앞으로 더 주변을 살피겠다. 사과해야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십니까? 법원 판단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얘기하지 않는다. 자, 김건희 씨가 민간인 만나서 명품백 300만 원짜리 받았습니다. 그거 하나만 받았겠습니까? 뭘 또 이런 걸 가져오세요. 그전에도 받았다고 자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저께 막 사진 샤넬도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그때는 만나주잖아요. 계속 받았잖아요. 받았을 거라고 국민들 진작부터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딱 증거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사과해야죠.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공직에서 활동 못하도록 제가 배제시키겠습니다. 약속을 못 지켜서 죄송합니다. 사과해야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유튜브는 상대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세요? 유튜브는 상대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유튜브에서 뭐라고 지랄을 해도 이제 가만히 계시겠네요. 유튜브 신났네요. 그런 식으로 빠져나갑니다.
사과해야 될 때는 사과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부모가 그렇게 한 번만 만나자고 이야기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 손 한 번 내밀지 않으면서 이거 뭐 왜 사과를 했을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이건 또 무슨 꼼수인가. 이제 국민들은 항상 뭔가 가끔 가다가 정상적으로 하면 의심하는 거예요. 뭐지? 어제는 안 마셨나? 뭐 이런 생각하는 거죠. 당최 뭔가가 앞뒤가 안 맞게 돌아가니까 국민들이 의심하고 그러는데 이제 참모들을 싹 바꿔요. 그놈이 그놈인 것 같은데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사과고 또 사과할 기회를 놓친 겁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했죠. 적어도 그때는 나와서 얘기를 했어야죠.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참 민심을 몰랐네요. 그런데 국민은 늘 옳다. 이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홍보수석이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한번 잠깐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기현 대표 등 국민의힘 당 사역과 상견례를 겸한 오찬을 가졌습니다. 당과 대통령실은 지금 어려우신 국민들, 좌절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다. 국민들의 삶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챙겨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당정 정책 소통을 더 긴밀히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앞서서 오늘 오전 참모들과 함께한 회의에서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민생 현장으로 더 들어가. 또 보이시죠. 저 말 했을까요, 이현주 형? 국민은 늘 옳다? 나 안 믿기는데. 네, 저런 얘기 정확하게 저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이거 각색을 좀 하지 않았을까. 저런 말 할 사람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앵커니. 예. 그리고 지금 보면 만약에 저렇게 진짜 진심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행동이 전혀 아니 저렇게 말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쭉 나오는 행동들을 보면 전혀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바뀌는 게 있어야죠. 근데 사실은 그때라도 바뀌었었어야 돼요. 그 참패하고 나서. 근데 그때가 이미 이제 10월 중순 아닙니까? 근데 10월 중순에 참패하고 전혀 안 바뀌었기 때문에 벌써 그 이후에 한 달 반, 거의 2달 가까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이게 저는 이제 실기를 거의 하고 있다. 이제 이걸 민심을 회복하기가 거의 힘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신익희 변호사, 왜 저는 저 말을 못 믿겠냐면요. 홍보수석은 대통령 말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번 봅시다. 바이든 날리면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날리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새끼는 뭐냐? 그랬더니 그것은 미국 국회의원들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뭡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한테 새끼들이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국회를 갔어요. 국회의장도 만나고 정의당도 있고 민주당도 있고. 그러면 아이고 제가 국회의원들한테 새끼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얘기를 했어야죠. 아무 말이 없어요. 저는 그때부터 홍보수석이 저거 가미하고 변색하고 윤색하고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 안 한 것도 윤석열 대통령 생각해서 홍보수석이 국민은 늘 옳다? 저런 말 했을 것 같습니까? 근데 저는 뭐 홍보수석의 말을 통해서 듣는 것은 뭐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요.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저는 가급적이면은 그런 뭐 인격이나 퍼스널리티까지 제가 뭐 건들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데 1년 6개월 동안 이제 쭉 그 행태가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외견이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거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냥 저분의 본질이 그냥 인격이 저런 사람 아니냐라는 이제는 거의 확신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한두 번의 그런 것들이야 뭐 이럴 수 있나 저럴 수 있나 이렇게 좀 의심을 하지만은 이제 이쯤 한 1년 6개월 해왔으니까 이제 거의 저는 인격에 대한 평가는 거의 끝났다. 그래서 저분은 제가 보니까 말로는 온갖 멋있는 말 다 합니다. 근데 뒤로는 온갖 나쁜 짓을 혼자 다 해요. 근데 그게 본인이 검사하면서 뭐 사기꾼도 때려잡고 재벌기업 총수들 죄 지는 것도 때려잡았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사기꾼들도 좋은 말 많이 합니다. 그 사람들 말로만 평가하면 다 좋은 사람들로 보여요. 근데 뒤에서 하는 짓은 다 나쁜 짓이고 사람 등쳐먹고 그 피 빨아먹는 짓을 하니까 그분들이 처벌받는 건데, 전 윤석열 대통령 지금까지 한 거 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 당무 개입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년 선고한 거 본인이 구형했죠. 본인이 똑같이 따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내로남불식으로 해온 게 너무나도 차고도 넘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거룩한 말을 해도 그걸 믿을 만한 국민이 이제 있습니까?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짓을 해도 지지해주겠다라는 무지성 지지자들을 제외하면 전 대다수의 건전한 상식을 갖고 있는 국민들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마음에서는 전 평가가 끝났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요즘 제가 좀 흥분을 자주 하게 되는데요. 정말 웬간해야죠. 보배님, 스픽스 혈압약 파세요. 제가 정말 그런데 지금 명품 문제도 말이죠. 김건희 씨가 대선 때 어땠습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아내 역할 하면 충실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한번 들어봅시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저 때문에 남편이 비난받는 현실에 너무 가슴이 무너집니다.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정말 미치겠다, 정말 미치겠다. 자, 저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저 표정과 저 바로. 저 얘기를 하는 순간에도 그게 12월 26일이고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하고 전화 통화할 때 내가 정권 잡으면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것도 한번 들어볼까요? 이 자리에 있어보니까 객관적으로 전 정치 세력 다 나쁘다고 생각해요. 근데 서울의 소리가 뭔 이게 원흉이야 다 지금. 모든 내 소문에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무사지 못하는 전인가요? 경선 결과 이후 자, 확정되고. 내가 정권 잡으면 그래요. 저 때만 해도 그냥 뭐 헷갈렸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최 목사 만나서도 그런 느낌이 드는 얘기를 합니다. 마치 자신이 대통령 자리에 있는 것 같은. 남북 문제 내가 좀 나설 생각이다. 뭐 그런 얘기도 했죠. 들어볼까요? 저에 대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끊어지면 네? 좀 이제 좀 적극적으로 저는 그 남북 문제 제가 좀 나설 생각이에요. 정말로. 그렇게 하세요. 네, 그래야 되고 남북 통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북한 주민이 너무 안 돼. 우리 국민이니까 빨리 수용하고 해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야 돼. 윤석열 정부가 잘 해내서 통일돼서 그러면 뭐 대한민국이 좀 성장되고 우리 목사님도 그런 것도 큰 전화도 같이 할 일을 하시고 우리 북한 주민이 너무 안 돼. 우리 국민이니까 빨리 수용하고 해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야 돼서 해야지 자꾸만 이 자리에 있어보니까 객관적으로 전 정치 세력 다 나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현주 의원님, 그 약속은 다 어디 갔나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뭐 제가 그 특수부 검사의 특징을 얘기하면서 세계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자신이 한 말을 뒤집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요. 거의 이게 정상적인, 그러니까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뭔가 바뀌게 되면 해명이라도 하려고 하고 내가 이래서 이랬다라든가 뭐 사과까지는 안 하더라도요. 그런데 이분들은 보면 그냥 그런 일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기억에서 지워져요.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얘기를 막 버젓이 꺼내고 근데 너무 신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그리고 이기면 되는 거니까 저것도 선거 이기면 되니까 무슨 거짓말이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거 아닌가. 그래서 검사 시절에도 사실은 좌천되고 했던 게
이게 무슨 탄압을 받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검사로서의 어떤 법률가라고 하면 검사든 뭐 변호사든 판사든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소양이 어떤 강직함 같은 거, 원칙주의자 같은 이런 면모들인데요. 이분은 전혀 그런 것 같지가 않다. 그래서 이분 하신 얘기 중에 검찰 개혁에 대해서 수사권 분리에 대해서 너무나 당당하게 그 청문회 때 얘기하셨잖아요. 기억나시죠? 그죠? 근데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무슨 말이었지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인기를 얻게 된 계기가 뭡니까? 나는 사람을 뭐 따르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했었잖아요. 근데 너무나 그럴듯하게 얘기해서 사람들이 다 거기 넘어갔는데 보니까 사람을 따르지 않기는커녕 사람을 자기는 안 따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사람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것도 없고 소신도 없고 원칙도 없고 그냥 그때그때마다 자기가 필요한 걸 하면 되고, 그래서 완전히 이거는 왕이라고 하기도 그렇고요. 왕도 이렇게는 안 할 거예요. 왕도 무슨 철학은 있잖아요. 신욱기 변호사, 차라리 김건희 씨를 통일부 장관 시키면 어때요? 근데 저는 보수 정권이 가장 잘못된 게 저는 MB 정부 때라고 봐요. 그게 왜 그러냐면 MB 정부 때부터 어떤 인식이 만연하면서 대선 후보가 됐냐면은 좀 도덕적으로 흠결 있으면 어떻냐, 능력 있으면 되지라는 인식으로 MB를 대통령 뽑아놓고 나니까 지금 그 후과가 전 여기까지 밀려왔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같은 저런 말이 앞뒤가 다른 사람들을 키워준 사람도 MB 정권이고요. 지금 그 사람들이 정권까지 잡게 된 겁니다. 저는 사회부 기자들은 사건을 취재하니까 사건은 거짓말 안 하고요. 경제산업부 기자들은 현황표를 가지고 기사를 쓰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합니다. 근데 정치부는 말을 가지고 기사화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에게 있어서 말이라는 것, 선거에 나가서 제가 이렇게 하겠으니까 저를 믿고 뽑아주십시오. 이거는 신용거래를 하는 겁니다, 국민과.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와서 좀 대답 좀 해보시라는 거죠. 이 사태가 이렇게 됐고 본인의 배우자가 버젓이 나와가지고 저런 새빨간 거짓말을 하면서 뒤에서는 딴짓을 하고 있는데 저거 시점으로 보십시오. 아까 서울의 소리가 2021년 11월이었고요. 김건희 여사 나와서 얘기한 게 2021년 12월 아닙니까? 불과 한 달 전에는 이명수 기자한테 뒤에서 저짓거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당선 이후에도 조용한 내조하겠다? 근데 이번에 그 촬영이 돼서 나온 걸 보면은 자기가 지금 통일부 장관, 제가 며칠 전에 여기 나와서도 그랬죠. 그냥 비대위원장 시키라 그랬어요. 그냥 국민의힘에.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막 하는 게 낫죠. 그래서 제가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에서는 안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어쨌든 대통령이 됐습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도 큰 정치 불신과 혐오, 그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정말로 이제는 진짜 인간성에 대한 진절머리가 나게끔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직에 관심이 없고 하기가 싫으면 지금이라도 본인이 결단하라는 겁니다. 더 이상 국민들을 이렇게 괴롭히지 마시고 더 이상 나라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여기신다면은 좀 중대한 결단을 전 하시기를 진심으로 저는 촉구를 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이 저는 아주 심각하게 지금 자행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 가지 근거나 정황이 있습니다. 이명수 기자 7시간 녹취를 해서 내가 집권하면이라고 말하는 것만 봐도 보통은 뭐 우리 남편이 집권하면 또는 우리 세력이 집권하면 그러지 내가 집권하면이라 말 안 해. 근데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 7시 녹취록에 나는 이명수 기자가 인터뷰를 하자 하니까 나는 대통령이니까 우리 오빠를 인터뷰라고 오딩 정확히 나옵니다. 그런 말이 예, 나와요? 그것도 그 뭐냐면 본인은 나는 지금 대통령으로 너무 바쁘니까 캠프에 우리 오빠를, 그러니까 오빠도 이미 경선 캠프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것도. 왜 그 녹취는 그러면은 그 나중에 다음 우리 정치 본색 때 한번 같이 공개 한번 하시죠. 있습니다. 확실히 있습니다. 야, 그럼 놀라운. 예. 그다음에 이번에도 그 명품 수사할 때도 그러잖아요. 너무나 자연스럽잖아요. 왜 자꾸 사오세요? 여러 번 받았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고. 뭐 이런 그래서도 왜 내가 뭐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뭐 거의 뭐 대통령 인사를 하는데 그 장소가 코바나 컨텐츠라는 것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관저로 이전하기 전이어서 작년 6월에 어쩌서 코바나 컨텐츠 만났다라고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자, 코바나 컨텐츠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는 또 어떤 이야기냐? 자기는 완전히 손을 뗐다고 여러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버젓이 코바나 컨텐츠라는 민간 사기업에서 이미 김승희 의전 비서관이라는 여러 그 불법 인사 또는 인사개입의 통로로 또는 여러 그 김건희 최은순 일가의 비리에 관련해서 코바나 컨텐츠가 연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잔고 조작을 직접 한 사람이 김혜성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코바나 컨텐츠 감사를 3년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서 아주 편안하게
외부 인사를 응접을 하잖아요. 거기서 얼마나 많은 노비나 또는 명품 수수나 뇌물 수수가 이루어졌으면 이건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코바나 콘텐츠에서 손 떼겠다 해놓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다 종합했을 때 그리고 본부장과 비리가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성을 잃고 막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아예 침묵해버리는 거 봤을 때 완전히 최은순 씨나 김건희 씨의 범죄나 비리 또는 여러 가지 그 사람들에 의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가스라이터나 지배받고 있다. 그럼 국정농단은 국정개혁은 더 심하게 장되고 있다라는 정황상 추정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이번에 이제 그 대통령 되시기 전에요. 그 이분이 대통령 그 보수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돼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정권 교체 분위기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는 순간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런데 이분이 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할 때 이제 제가 몇 가지 이제 언급을 했던 게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행시 그 이분을 주변 둘러싸고 그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모시고 옹의했던 사람들을 한번 몇 면을 우리가 다시 거슬러서 한번 떠올려 보면요. 예를 들면 충북의 박덕흠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정진석 의원, 그다음에 장제원 의원, 권성동 의원 이분들의 다 공통점이 뭐냐? 제가 정진석 의원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공통점이요. 접점들이 다 있어요. 모두가 무슨 수사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어쨌든 뭐 그냥 그게 뭉개지고 있었거나 아니면 어쨌든 그냥 수사를 엄청 세게 받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문제 없는 걸로 끝났다든가 다 그런 사람들. 국민들 머릿속에는 이분들이 그렇게 사법 정의에 부합하고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 사람은 전혀 안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분이 대통령 되겠다고 정치 개시 선언을 하고 나서 옆에 붙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이미 뭘 알 수가 있느냐. 이 사람이 말로는 사법정의와 공정과 상식을 떠들지만 실체는 완전히 다를 수가 있다. 그리고 나왔던 게 본부장 비리 의혹 아닙니까? 그러면 주변에 자기 가족에 대해서 이런 게 의혹이 제기되고 그게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였는데 이걸 가지고 단정적인 얘기 안 하더라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굉장히 겸허한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굉장히 뻣뻣하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뭐가 문제인데 이런 태도를 보였단 말이에요. 그 사실은 이미 다 예견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제가 보면 굉장히 비극적인 게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이 다시 탄핵 이후에 달라지겠다. 반성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무릎 꿇고 난리를 쳐놓고 그 이후에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딱 왔는데 이런 행태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이 정권이 좋게 끝나기가 어렵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요. 국민의힘의 주류 세력들과 국민의힘이요. 반드시 이거 책임져야 돼요. 이건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저도 한 말씀만 보태면 지금 윤석열 정권이 보이고 있는 행태에 대한 사법적 판단 또 국민이 퇴진을 시키든 탄핵을 시키든 그것은 그것대로 가되 보수 정권이라고 하는 보수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 또는 집단 세력이 보여줬던 이 보수 정치를 정말 천박한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낭떠러지로 떨어뜨려 놓고 저는 제 머릿속에 기억하는 보수는 전통을 강조하고 그리고 관용 정신이 있고 뭔가 급격한 변화보다는 안정을 취하고 애국심이 강하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한마디로 하면요 거의 사기꾼 집단들이 때로 몰려가지고 나라를 어떻게 거들낼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권력의 중심에 서서 나라를 지 마음대로 지금 운영하고 있다. 이 죄를 어떻게 저는 국민들께 갚을 거냐. 그러다 보니까 집권 세력이 보수 집단이 이런 식으로 정치하니까 국민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냥 생존 수단으로 각자 도생하고 있어요. 좀 남이 어려운 사람 손잡아줘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어지고 고통 있으면 함께 나눠야 돼. 어떻게 하면 내 혼자 살아야 되지. 이거는 진보가 원래 건방지고 그냥 똑똑한 소리 하고 까불고 다니는 거 욕한 거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는 뭡니까?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이들이 사기꾼 집단처럼 행동하고 있으니까 나라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고요. 이 죄를 어떻게 갚을 거냐고. 이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들이. 그러면 이들이 지금 내세우는 유일한 논리가 뭐냐. 여기 앉아있는 사람 다
좌파 준동 세력이에요. 때로 좌파들끼리 몰려있네. 좌파 언론이. 그리고 공산 전체주의 세력으로 몰아요. 북한 공작금 이야기 이따위 수준으로 하면서 본인과 반대되는 또는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을 취급하는 이 보수가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좌우의 날개 중에 한 축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권과 국정 운영 세력들이 가장 크게 죄악을 지른 것은 대한민국이 원래 갖고 있는 보수 정치의 좋은 면을 깡그리 쓰레기통에 집어넣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제가 10월 25일에 탈당을 하고 지금 미심동행으로 제가 정통보수 재건하기 위해서 나왔거든요. 저는 윤석열 정부를 제가 1년 6개월을 겪으면서요. 참 저는 한마디로 그냥 사기 정권이라고 봐요. 사기 정권. 그 사기가 뭐냐면요. 사가 대통령의 정당 사유화입니다. 그리고 기가 뭐냐면요. 국민의힘의 기회주의예요. 이거는 누구의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정말 똑같은 사람들끼리 똑같은 목적을 위해서 이익 집단으로 나라를 망가뜨려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복구하겠다는 책임감으로 지금 나와서 힘든 길을 가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건데 정말 참담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정당의 사유화로부터 시작된 이 국정농단의 이런 여러 가지 지금 그림자들이 김건희 여사의 저런 행동들을 통해서 다 드러나고 있는 거의 레임덕에 전 이미 왔다라고 보는 것이고 이 국민의힘에서 제가 탈당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딱 하나 그냥 기회주의를 제가 지적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끊임없는 기회주의로 권력만 준다 그러면은 쫓아가는 무슨 이념이나 가치나 본인의 소신이나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이익만 되면은 그냥 가는 겁니다. 동료들한테 등에 칼을 꽂든 뭘 꽂든 그냥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게 정치입니까? 공적의식이라고 공화주의의 가치에 기반한 공공의 의식이라는 것은 일도 없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덤비니 이것이 어찌 보면 사기꾼의 소굴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 이건 정치도 아니고요. 정당한 방식으로 이익을 내는 것도 아닙니다. 보통 사업을 해도 이런 식으로 사업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사업이 아니라 공적인 일을 하면서 본인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나라는 망가지고 완전히 정치의 신뢰는 땅으로 떨어지는 이 주범들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번 총선 때 이건 법률적 정치적 심판을 넘어서서 전 역사적 심판까지 해야 된다. 이건 역사의 심판으로 이번에는 완전히 끝을 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소신으로 이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예. 김대호님, 용산 관저 이사 차일 피일 미룬 이유가 뇌물 더 받으려고? 김남희님, 최순실이 제일 억울하다. 억울해서 못 살겠다. 박정일님, 김건희 목소리 들려주지 마세요. 역겹습니다. 그런 의견도 주셨고요. 정말 국민들이 이제는 분노가요. 하늘을 찌릅니다. 아싸님, 사우디 방문해서 뇌물 엄청 받아먹고 엑스비우치 핑계대고 해외 명품 쇼핑이나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걱정만 쌓이는 나날들인데요. 오늘 슈퍼챗도 많이 보내주셨는데 벌거벗은 임금놈 아이디가 그런데 아주 재치 있게 글도 보내셨어요. 신변님 저 부르셨어요? 상식 있는 모두를 응원합니다. 아까 벌거벗은 임금님 얘기하시니까 이분 아이디가 벌거벗은 임금놈인데요. 오늘 한 칼럼이 그렇게 제목을 뽑았더군요. 벌거벗은 임금님 아니냐. 우리가 참 잘 알잖아요. 그 이솝 우화. 이제는 모르는 분이 없는데 제가 그걸 뽑아왔는데 벌거벗은 임금님이 뭡니까? 본인만 몰라요. 다 아는데 옷을 벗고 있다는 거를. 그런데 그 옆에는 어떤 알랑방구들이 있습니까? 옷이 너무나 멋지십니다. 정말 비단 같습니다. 그 어떤 어린이가 보면서 깔깔깔 웃으면서 옷을 벌거벗었다라고 하니까 그때야 깨닫더군요. 그런 국민들이 이제 돼야 됩니다. 우리 속지 맙시다.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해야 저 무도한 정권에 맞설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무도한 세력은 빈틈을 노립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자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참 마칠 텐데요. 마치기 전에 각 패널들한테 그런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왜 속지 말자라고 하냐면 속임수라는 것은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과를 하잖아요. 사과를 하려면 그 전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해야 그게 사과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저는 결정적인 예를 하나 어떤 걸 드냐면요. 부대 열중 시험입니다. 부대 열중 시험 맨 처음에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잊어버렸겠죠. 뭐 처음이니까, 대통령 처음 하는 거니까 그런 것, 그래도 그런 거 다 써져 있으니까 좀 보면 되는데 안 봐요. 그래서 부대 열중 시험을 놓쳤어요. 많은 사람들이 당황했죠. 군대를 안 갔다 온 박근혜 여자 대통령도 했어요. 부대 열중 시험을. 근데 본인이 안 했어요. 그 밑에서 당황한 지휘관이 대신 부대 열중 시험 이렇게 해줬어요. 그 다음에는 해야죠. 그 다음에도 안 해요. 그 다음에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부대 열중 시험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아예 이제 이번에는 지휘관이 부대 열중 시험 합니다. 대통령이 실수로 부대 열중 시험라고 하는 것을 못했는데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규정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바이든 날리면이네 완전히. 예. 그래서 그 뒤로는 부대 열중 시험을 대통령이 하지 않습니다. 나는 잘못이 있을 수 없다. 이게 전체 구주국가 왕이 생각하는 겁니까? 뭐요?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바이든 날리면으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당했습니까? 그때도 제가 얘기했어요. 아주 쉽다. 사과하면 된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내가 검사를 오래 해서 입에 욕이 붙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엉겹결에 나갔고 옆에 카메라 있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했는데 그 참 잘못하게 됐다. 앞으로 내가 더 언행에 조심하겠다라고 하면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대통령 실수한 것을 저렇게 방송으로 내보내면 그건 나라에 도움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오히려 MBC가 욕먹는다니까요. 그럴 뻔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잘못을 인정을 안 하고 그런 말을 안 했다고 해버리니까 얼마나 국민들이 당황하고 놀라겠습니까? 부대 열중 시험 자기가 잘못한 거 인정을 안 하고 사과를 하면 그 사과를 어떻게 국민들이 믿겠냐고요. 개사과지. 그야말로 개사과지. 지금 또 자기 아내가 명품 받은 것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사과해야죠. 만약에 사과 안 하면 자, 안익걸 소장님. 예. 이제 국민들이 한계에 왔는데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2016년, 17년 그 뜨거웠던 6개월 동안에 촛불 시민혁명을 다시 한번 일으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희들 마음대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야권 또는 정치권 그리고 국민들의 한 80% 안팎까지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또 모아져야 되는 거고 또 뭐 몇십만 몇백만이 길거리 쏟아 나와야 되는데 지금 다들 생업도 엄중하고 민생고도 심각하니까 또 아직은 정권 1년 6개월째니까 바로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분노나 이 저항의 마음이 2010년보다 작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잠을 못 이룰 정도의 분노를 한다는 분들이 그 2010년대보다 더 분노하고 있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상황까지 이르렀는데도 국정 전환 안 하고 국민들이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한동훈처럼 전국을 세금으로 돌아다니면서 팬미팅이나 하고 야당 욕이나 하고 난 이런 국정 형태라면요. 저는 언제든지 공기가 일어나도 일어난다. 그리고 총선 때 불같은 심판이 정말 무서운 심판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공지구 비리 정말 지금이라도 바로잡고 빨리 국민께 석고내지 하십시오.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현주 의원님. 네. 제가 이렇게 보면요. 이제 회복 불능 상태로 접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국민들의 판단은 거의 끝났다 이렇게 보이는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 2016년, 17년에 우리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때 보면 굉장히 국민들이 세상이 바뀔 것 같았고 뭔가 달라질 것 같았는데 사실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그 결과 어떻게 보면 그때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에 우리가 지금 직면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뭐 이미 판단과 평가가 다 끝났는데 우리가 이제 열받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그 2016년에 다 추운데 나오셔가지고 막 촛불 들고 했지만 이제는 국민들이 조금 더 이제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지혜로워져서 이 총선이요. 중간평가, 그러니까 대통령제에서의 중간평가인데 이제는 총선이 마치 내각제처럼 작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총선에서 패배하게 되면 사실상 정권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좀 갈 거라고 보고요. 그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이 상황을 국가를 갖다가 안정을 시키면서 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 대안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연합이나 이런 어떤 그 대안으로서의 어떤 비전을 만들어 갈 것인가 그리고 그때 가서 다시는 어떤 이것을 이게 이런 상황이 왔으니까 이것은 내 세상이야 그래서 권력을 장악하고 또다시 반복되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지 않고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을 완성하는데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지금 국민들께서 겪으시는 고통과 그 분노 그리고 또 민생의 어려움들을 생각하면은 저는 정치는 결과로 책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참 국민들께 너무 참 죄송한 마음이고 이 마음을 참 어떻게 저도 가눌 길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아까 이현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지금 제 나름의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의힘을 떠나서 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역사적 심판을 저는 남겨야겠다라는 생각이 넘치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오만과 독주에 대해서 사실은 이분이 공적인 역할만 안 했으면 누가게 관심 갖겠습니까? 별의별 이상한 사람 많거든요. 근데 이런 분이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리에 가 있다 보니까 국민들이 잠을 못 이루시고 걱정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위기라든지 기후위기라든지 해결해야 될 산적한 문제들 속에서 그걸 해결할 열심으로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양평 논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서 해먹을 열심으로 지금 대통령을 하고 있다는 것이 국민들의 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이번 총선을 통해서 가장 강력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견제할 저는 그런 정통 보수 세력을 재건해서 좀 윤석열 대통령이 저 독주를 막아야겠다 저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이장님 마무리 발언 듣죠. 윤석열 대통령이 뭐 개인 소유물이 아닌 이상 대한민국이 본인 게 아닌 이상 국민들이 다 권한을 위임해서 대통령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건 제가 대통령이나 뭐 김건희 여사 또는 국정운영 세력들한테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비판하는 국민이 또는 이제 평론가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 좌파로 몰려야 될 만큼 정말 잘못 발언을 하고 있습니까?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라고 비판받아야 될 만큼 안진걸 소장이 정말 반국가적 행동을 했습니까? 여러분 좀 잘하라고 조언해주고 정말 충고해주는 것을 그렇게 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요. 아무것도 아닌 언론 스픽스로 출발했지만 지금 3만 명이 동시 접속을 하고 많이 봐주고 1조회수가 지금 백운갱크 진행하시는 이런 프로는 수십만 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결국 바르고 옳은 누군가에게 지지해주고 손을 잡아주고 있다는 정표를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에 반해서 한국 언론은 윤석열 대통령을 저렇게 찬양하고 축켜세우고 추앙하는데도 왜 대통령 지지율은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언론이 결국 권력과 정권에 기생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자신의 양심을 팔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 공간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결국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결국 평가를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하면서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겠습니까? 공산 전체주의 세력으로 몰리면서도 그렇게 오해받으면서도 정의와 진실의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나도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굴종하고 굴복하고 무릎 꿇고 뭔가 나눠줄 이권에 정말 하나라도 받기 위해서 편성하면서 살 거냐, 이것은 국민의 선택입니다. 저는 그 국민의 선택이
결국 대한민국은 국민의 나라이기 때문에 국민이 책임지고 잘못된 것도 바로잡고 대통령도 비판하고 정치도 비판하는 것이니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우리가 가진 권한을 반드시 행사해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